유엔 국제회의장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에 설립된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전해지죠. 중국의 속국인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한 중국인 유엔 대사와 외국인 외교관이 비속어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유엔 대사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며 그곳이 없어지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외교관의 일침에 중국인 유엔 대사는 크게 당황하며 다급히 회의를 종료시키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출신의 모니카라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정치외교 부서에서 일하는 중인 저는 얼마 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며 꽤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을 완전히 앞지른 최선진국의 나라였던 것은 물론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삶을 포기한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숨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꽤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을 자주 쏟아냈지만 한국의 차이나타운만 보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중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부자라고 했던 중국인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점점 가난해지며 개인 파산을 맞이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던 한국으로 불법 도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이 굉장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두 눈을 통해 실제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대사관 근처에 중국 유엔 대사님이 직접 오셔서 출장 회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는데 저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유엔 대사라는 사람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재 경제 대국이라고 알려진 한국은 사실 한국 내부에 있는 대림동 차이나타운과 그곳의 중국인들에게 모든 경제활동을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짜 수도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맛이 가버린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약 2년 전부터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력과 시민의식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선진국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회의가 많았던 것은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경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거의 정설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유엔 대사님은 완전히 뭐에 홀려버린 것인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눈앞의 외교관들을 향해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니 앞으로의 한국 연구활동은 전부 대림동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헛소리 발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외교관들은 유엔 대사님을 향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은 물론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구역이라고 했지만 유엔 대사님은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자신의 발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치외교부서 외교관들이라는 당신들이 한국의 수도를 모를 수가 있나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대 차이나타운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수도 아닙니까?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력이나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모두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생활들이에요. 한국은 예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파상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속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넓은 아량을 100% 뛰어난 전문가들과 사업가,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냈고 그곳이 바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물론 몇몇 외교관들은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주장하거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위험이 너무 높지 않냐는 1차원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한 달 월급을 50만 원 받는 한국인들이 사고를 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월급을 6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사고를 칠까요? 답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곳의 외교관들만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며 차이나타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전부 돈을 받고 이런 정치 외교 활동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실제 중국인인 제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한국의 수도가 차이나타운이라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론입니다. 한국은 정말 50년 전만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죠. 그들은 밥이 없어서 미군의 음식을 주워 먹었고 옷이 없어서 옷을 벗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게 바로 저희 모국인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영국보다 부유한 최선진국의 나라이지만 근접 나라인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질적 그리고 인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매우 많고 그들 모두는 것으로만 위험해 보일 뿐. 그 안에서는 뉴욕의 맨해튼과 동일한 금융경제업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수도는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이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 또한 이것을 인지하고 약 3년 전부터 한국의 차이나타운으로 금융 전문가들을 몰래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법적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면 중국의 금융업을 견제하는 나라들이 눈치를 채니 불법 체류자 신분을 통해 똑똑한 금융업 중국인들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보내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한국 차이나타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한국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돌리며 엄청난 돈을 한국에 벌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는 어떻죠? 그들은 중국인들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저희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고 시민의식도 낮다는 잘못된 상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동행동의 결과물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 차이나타운에서 많은 경제활동 이득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없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차이나타운의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위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의 뒷면에는 바로 차이나타운의 금융업주도 중국인들을 전부 한국인으로 교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업 지식이 없었던 한국인들이지만 그들은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을 통해 몰래 금융업 지식을 익혔고 한국 정부는 이를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로 교체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부풀리려고 하고 있죠. 중국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면서까지 한국의 차이나타운에서 활동했지만 그 결과가 바로 배신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나라가 시민의식이 더 낮고 후진국일까요? 답은 당연히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 금융 직원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은 월급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중국인 불법 체류자 금융업 직원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금융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이곳의 외교관들은 정치외교부서 외교관들이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외교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외교학 외교관들이라면 제 말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지금 한국은 컴퓨터를 구매할 돈조차 없는 것이 매우 당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 위협이 되고 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 모국인 중국에게 감사한 마음도 모르면서 오히려 중국의 고유 문화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온돌부터 한식 심지어는 한복과 세종대왕까지 원래 전부 중국이었던 인류적 문화재와 물건들을 전부 강탈하고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은 차이나타운 없이 절대 그 정도의 선진국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유엔 대사님께서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기괴한 주장을 이어나갔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 정부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린 미친 중국인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인 유엔 대사님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대다수의 외교관들이 손을 들고 항의를 하며 그건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는 반박을 했지만 중국 유엔 대사님은 자신의 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그 해괴한 발언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이없었던 것은
원래부터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유엔 대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인들의 삶의 질 데이터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중국과는 약 수십 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중국 유엔 대사님은 이러한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지 그저 무조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그럼 절대적으로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1차원적인 주장을 이어나갔거든요. 특히나 유엔 대사님의 차이나타운에 관한 주장은 자칫 매우 위험한 국가적 관리 주제로 번질 수 있던 내용이었지만 중국 유엔 대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의 불법 체류자들이 오히려 한국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원래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인데 유엔 대사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선진국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외교관들에게는 그 회의 시간 자체가 너무나 쓰레기 같았고 결국 저는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외교관이 직접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중국 유엔 대사님의 말을 끊은 뒤 기가 막힌 반박 질문을 날려버렸거든요. 유엔 대사님, 상식적으로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 어떠한 일자리도 없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심지어 그들 모두는 중국의 가난한 삶을 모시겨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슨 금융업이니 그곳이 한국의 수도라니. 유엔 대사님, 정말 정치외교학 유엔 대사님이 맞나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외교관은 다소 무표정한 표정으로 중국 유엔 대사를 향해 반박 질문들을 날렸지만 중국 유엔 대사님은 그것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외교관의 발언에 중국인 유엔 대사님은 저 외교관을 당장 자신의 회의에서 끌어내라며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유엔 대사님, 차이나타운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라도 차이나타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도시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차이나타운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는 그들이 중국에서의 가난한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도망친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유엔 대사님께서는 무슨 차이나타운이 한국 금융업의 메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러한 팩트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저희를 선동하기 위해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에 속을 정상적인 외교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20년도부터 급격히 범죄 활동이 증가해 주변 상인들과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국적은 다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나타운이 생긴 것 자체가 화교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한국의 수도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다니 도저히 유엔 대사라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주거나 범죄 활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왜 불법 체류자인지 이유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황당스러운 것은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1위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러한 점수의 항목에는 단순한 경제활동과 인도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최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지갑을 훔쳐가거나 여행 가방을 훔쳐가는 범죄 활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나타운이 한국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한국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IT 관련 산업과 디지털 산업, 특히나 반도체 분야 부분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어요. 유엔 대사님의 소설처럼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엔 대사님의 발언을 조사하던 중 매우 신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약 2년 전부터 한국의 차이나타운으로 유입되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그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국가 가난함이 가속되어 버린 시점이며 개인 파산자가 급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유엔 대사님의 주장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엔 대사님은 지금 그러한 중국인들의 불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이러한 차이나타운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단순한 1차 노동만을 하거나 임금 거주민들의 생활용품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엔 대사님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적 성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매우 간단한 예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에서의 경우 대부분의 30대들이 3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100만 원도 보장되지 않는 심지어는 50만 원도 받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세뇌되어 있던 중국인들도 중국의 가난한 현실을 깨닫고 한국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유엔 대사님도 영국으로 도망쳐서 이딴 쓰레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더더욱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고유 문화재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입니다. 최근 이러한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나이를 먹은 유엔 대사라는 사람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꽤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한복이 왜 중국의 것이죠? 한복은 한국에서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력이 깃들어 있는 전통 의복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적 계산을 뛰어넘어 한국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국의 전통 의복이죠? 유엔 대사님이 태어난 중국은 자신들의 손을 이용해 스스로 모든 문화를 없애지 않았나요? 그런 추악한 진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워 모두 태워버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중국의 모든 근본을 없앤 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의 모든 근본 전통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며 경제적 우위로 보더라도 한국이 중국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유엔 대사님을 포함한 또 다른 중국 외교관들이 있다면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는 한가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항공권을 구매할 돈도 없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거짓 발언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한국에게 그저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의 수도 서울은 영국 그 이상의 상징성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중국은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외국인 외교관의 반박이 끝나자마자 중국 유엔 대사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저건 사실이 아니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흡사 진실을 깨달아버린 중국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특히나 회의실의 분위기 자체가 더욱 술렁일 수밖에 없던 것은 외국인 외교관의 주장처럼 이미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차이나타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달아 생기고 있었던 것은 물론 중국인들의 그들만 생각하는 기괴한 문화들로 인해 다양한 나라의 거주민들이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권의 나라들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범죄 발생률이 24년도 들어 약 785%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에 숨어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도로구역 자체가 폐쇄되어 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회의실의 외교관들은 차이나타운의 진실을 깨닫자 단상 위에 중국 유엔 대사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몇 외교관들은 한국의 수도는 아름다운 서울이라며 중국 유엔 대사에게 다시금 회의 내용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유엔 대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방금 직전까지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서울을 대신하는 수도라고 주장하던 중국 유엔 대사는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수도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며 모든 지역이 중국의 관할 구역이라는 기괴한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수도라고 알려진 서울은 모국인 중국의 경제적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시라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수도라는 주장은 굽힐 이유가 없다고 했고 저 외국인 외교관은 아마도 이 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던 중국 유엔 대사의 발언이 진행되어 가던 와중 회의실에 또 다른 구역에서 기습적인 질문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유엔 대사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명확한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이 사실을 증명한다면
제가 이 대사관을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 외교관은 한국인 유엔 대사에게 왜 중국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활동 능력과 도시, 성장 능력을 갖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냐며 이를 증명해보라고 했고, 중국 유엔 대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시간이 다 되었다며 다급히 회의를 종료시키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외교관의 일침일갈에 중국 유엔 대사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며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런 유엔 대사 같지도 않은 중국 유엔 대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우리가 이런 기괴한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 피해가 한국이라는 이유이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무한한 잠재력과 인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모든 힘을 합쳐 국가를 일으켜 세웠고, 이 단합 자체가 현재 한국의 근본이 되어주고 있죠. 특히나 현재 디지털 시대는 땅의 크기가 작은 한국에는 더욱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좁은 지역에 밀도 있는 인구 잠재력을 가졌고, 디지털 시대가 되자마자 자신들의 단점을 뛰어넘어 버리며 글로벌 국가로 성장했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디지털 시스템들은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은 물론 대다수의 선진국 국가들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멍청한 중국 유엔 대사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 아닌 서울이라는 사실은 굳이 증거를 제시할 이유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중국인들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한국을 자신들의 위치로 끌어내리기 위해 속국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 유엔 대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녀는 현재 단 한 가지의 논리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 대사라는 거짓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회의를 종료시키고 도망가려고 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중국인들을 전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한국을 지키기 위함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대사관이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죠. 중국 유엔 대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무슨 수도가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세요.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는 것처럼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100년이 지나도 디지털 최선진국 한국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이의 여학생들이 한창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 따라가려면 멀었지, 게다가 물가도 비싸서 살기 힘들어. 무슨 소리, 돈만 많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 이들은 며칠 뒤에 이 대화의 정답을 눈앞에 마주하는데요. 바로 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 사는 고등학생 메디아입니다. 상하이는 고유한 사찰과 오랜 전통의 친숙함으로 항상 저에게 편안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꺼림칙함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관점은 가족들의 강한 견해와 항상 긍정적이지 않은 중국 언론의 묘사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드라마와 케이팝의 한류 열풍에 휩쓸릴 때 저는 그 흥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문화에 매료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중국 사람이면서 중국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학여행이 확정되던 날 교실은 흥분으로 들썩였습니다. 며칠 전 수학여행지 과반수 투표를 진행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두들 우리가 방문할 장소와 먹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상반된 감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정말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활기찬 문화와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년간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중국이 좋은 나라일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 문제였습니다. 평소 저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저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중국 학교에 남아 다른 친구들의 즐거운 시간을 부러워만 해야 했기에 저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워질수록 스트레스는 커져만 갔습니다. 여행 전날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방에 앉아 가이드북 카메라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메모장 등 챙겨온 필수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지만 불안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고 싶니? 메디아 어머니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엄마보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해요. 엄마 학교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면 어떡할지, 한국이 너무 좋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곧 떠날 여행이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래 건물과 도로 자동차는 상하이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공항은 활기차고 활기찬 에너지로 북적거렸고 압도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빠른 한국어로 말을 걸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저는 배낭을 더 꽉 움켜쥐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이방인으로 보일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한데 모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표지판에는 중국어 번역이 곁들여져 있어 길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공항의 효율성은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혼란스럽고 분주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서울은 잘 정돈된 거리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들로 깨끗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애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점심을 먹으러 간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향신료와 구운 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군침이 돌았습니다. 중국 요리의 섬세한 맛에 길들여진 저는 한식을 먹어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밥과 채소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비빔밥을 처음 한 입에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맛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은은한 맛과는 전혀 다른 대담하고 풍성한 맛이었어요. 그 맛에 반해 다른 음식도 열심히 먹어보게 되었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한국 식당의 청결함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음식점을 가도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들이 모자와 장갑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비말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나 위생 입가리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음식점은 청결보다는 음식의 맛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에 한국의 청결함은 놀라웠습니다. 또한 어느 식당을 가도 잘 갖춰져 있는 화장실은 매우 청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에 숨이 굳을 것 같았어요. 정교한 디자인, 선명한 색감의 건물, 고유한 정원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궁궐 경내를 걷다 보니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상하이의 고대 사찰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고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고궁을 찾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많은 서양인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경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외국인 관광객이 간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선입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서서히 편견을 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은 한국에서 익숙했던 내성적인 성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주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갈 때쯤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죠. 서울 숙소의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또 다른 하루의 탐험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번화한 거리, 인상적인 경복궁 놀랍도록 맛있었던 한식 등 전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늘어선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보존된 건물들은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고 반 친구들의 부드러운 수다 소리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동안 가이드는 한옥의 역사와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특한 곡선형 지붕과 목조 구조의 한옥이 어떻게 한국 문화유산의 일부로 여전히 살아 숨쉬며 소중히 간직되고 있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또 다른 미식의 모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통찌개로 유명한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고 저는 첫맛을 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찌개는 구수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섞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이 요리는 중국에서 맛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된장과 청국장은 중국을 따라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된장찌개를 먹어보니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음식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소를 나서자 서울의 아침이 상쾌한 바람과 함께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혼자서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유적지와 전통 음식 외에도 한국의 일상이 어떤지 더 많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한국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의 전설적인 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선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상품에 놀랐습니다. 진열대에는 일반적인 과자부터 멜론맛 우유, 고구마맛 우유, 심지어 옥수수맛 우유와 같은 독특한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양성은 놀라웠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코너는 다양한 제로 칼로리 디저트였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편의점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나나, 우유 한 병을 포함해 몇 가지 품목을 골라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간식은 연새우 유생 크림빵이었습니다. 기본 맛부터 초코맛, 말차맛, 황치즈 맛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하나씩 사서 저녁에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 빵의 맛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어떤 맛이 나는지 먹어보며 그날 밤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맛과 트렌드를 탐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거리를 걷다가 특이한 그릭 요거트 가게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클래식한 맛부터 이국적인 맛까지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진열되어 있어 압도적이었습니다. 친절한 가게 주인은 요거트부터 그래놀라까지 직접 만들고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홈메이드 그래놀라와 꿀을 뿌린 요거트 몇 개를 시식했습니다. 신선하고 기분 좋은 맛에 놀랐고 한국의 디저트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유명한 쇼핑 지구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 분위기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한 배의 커리를 발견하고 소금빵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빵은 부드러웠고 버터의 풍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아 소금빵을 먹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음식에 있어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는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나홀로 탐험이 끝나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만족감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현대적이고 활기차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거죠. 한국은 매번 저를 놀라게 했고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맛과 경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발견한 것들을 반 친구들과 나누면서 저는 며칠 만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은 역사와 문화가 깃든 경주로 떠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서울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터라 경주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 풍경이 서서히 시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즐거웠습니다. 버스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차내 엔터테인먼트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들이었죠. 편안함과 편리함이 제공되어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주에 가까워지자 가이드는 경주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벽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진 경주는 한때 고대 신라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저는 왕과 왕비 전투 보물에 얽힌 이야기에 매료되어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경주는 고대 사찰과 왕릉 아름다운 정원이 어우러진 고요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에너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첫 번째 방문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였습니다. 경내를 걷다 보니 절묘한 건축물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찰의 정교한 조각과 사찰을 감싸고 있는 고요함은 제 영혼의 향유와도 같았습니다. 성찰의 순간이었고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은 경주 전통 음식으로 유명한 현지 식당에 들렀습니다. 비빔밥을 다시 먹었는데 이번에는 재료가 지역 특산품이었고 맛도 지역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식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유명한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휴게소의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 간식과 기념품을 파는 다양한 상점, 깨끗하고 잘 관리된 화장실, 심지어 작은 문화센터까지 있었죠.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환대와 사려,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먹어본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빵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팥탕금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중국 디저트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빵은 그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찰보리빵과 옥수수 튀김 같은 다른 현지 디저트도 먹어봤는데 하나하나가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정관념과 오해에 사로잡혀 닫힌 마음으로 이 나라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문화에 대한 감탄과 존경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경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은 눈을 뜨게 하는 여행의 정점을 찍기에 적합한 맑고 밝은 날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는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해변과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곧 알게 된 것처럼 놀라운 해산물로 유명한 활기찬 해안도시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으며 활기찬 분위기와 탁 트인 바다 전망에 감탄했습니다.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인생의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은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의 향연이었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요리들을 먹어봤는데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어요. 대담하고 신선한 맛은 한국의 풍부한 요리 전통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화려한 언덕 마을인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하고 다양한 예술품으로 장식한 집들이 색채의 만화경을 만들어내며 눈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한때 방치되었던 이 지역을 활기찬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사람들의 창의력과 회복력에 경이로움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해변가 카페에 모였습니다.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면서
바다에 반사되어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을 되돌아보기에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이번 여행 전에는 오해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역사혁신이 풍부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전통의 깊이, 현대 생활의 활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입견을 뛰어넘어 다양성 속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죠.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발견했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와 설렘도 느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으니까요. 중국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장소, 맛본 음식,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으로 바라본 한국을 아름다움과 전통 혁신으로 가득한 나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 변화의 경험이었어요. 꿈의 가치와 열린 마음에 힘을 배웠죠.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것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눈을 감으며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고 멋진 세상을 탐험하고 배우며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겠다고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여행사에서 3명의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났던 동양인 진짜 무례했어. 러시아보다 독일이 우월하다고 그러던데 어이가 없어서 나치 동양인 얘기하니깐 말인데 우리 한국으로 가는 게 어때? 한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잘 산다던데.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이 대화에서 3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 가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사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5년째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레이키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저를 찾은 열정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예술과 문화,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정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반복되는 동선, 그리고 매일 같은 대사를 반복하다 보니 각본에 짜여진 살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멈추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이 직업에 따르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단순히 관광 명소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기대치, 때로는 문화적 충돌을 관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한 번은 아시아 여행자 그룹이 제 투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여 의사소통이 쉬웠지만 기대하는 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역사의 뉘앙스를 더 깊이 파고들기를 원했는데 일반적인 투어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죠. 나머지 그룹의 참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시아 학생과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광객들이 제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가득한 눈빛으로 반짝이는 젊은 아시아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유서 깊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러시아의 영광 싸워서 승리한 전투, 러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한 문화적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룹은 러시아의 생생한 역사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지만 아시아계 학생은 거의 회의적인 듯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함대와 러시아의 해상 능력에 대해 토론하던 중 그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함대에 대해 토론하는 도중에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우월성에 대해 대담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벼운 농담에 익숙했던 저였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 지식과 조국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거든요. 그룹은 침묵에 빠졌고 학생과 제 사이를 오가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책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러시아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문화대사였으니까요.
제 답변은 신중하고 유익하면서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했지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이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한다는 의미와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동료들이었습니다. 끝없는 에너지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던 루나. 조용한 성격의 얀디는 종종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무실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기쁨과 좌절 꿈을 공유하는 안식처였습니다. 아시아계 학생과의 사건 이후 저는 동료인 루나와 얀디에게 더 많이 의지하며 지원과 관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하면서 형성된 우리의 유대감은 항상 강했지만 제가 이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늘 하던 수다 중에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수다를 떨면서 대화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꿈포부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과를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제 커리어를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을 때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기대하는 것,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는 투어 가이드의 세계에서 루나와 얀디와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공론의 장이자 응원군,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의 벽을 뛰어넘는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 유대감은 곧 고요한 아침에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험받고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 연수 소식을 듣던 날은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설렘, 호기심, 약간의 걱정 등 예상치 못한 커리어의 전환을 생각하니 이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루나와 얀디는 이러한 감정을 공유했고, 우리는 함께 모스크바의 익숙한 거리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번화한 도시 서울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 전문가들을 소개받았고,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우리에게서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워크숍, 세미나, 현장 견학 등 한국의 관광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은 여행객의 원활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예약 시스템부터 여행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여행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기차 시간표부터 관광정보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여행자들은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쉽게 도시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모스크바의 관광 인프라는 견고하긴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효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기 명소의 긴 대기열, 혼잡한 투어, 가끔씩 발생하는 대중교통의 혼란은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루나, 얀디와 저는 투어의 이러한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체계적인 여행 일정을 도입하고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통합하고 관광객 인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돋보인 것은 한국인의 환대였습니다. 여행객 한 명 한 명이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환대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모스크바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교육에는 문화적 몰입도 포함되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같은 유적지를 방문해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고 전통다도 체험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어학원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 학교는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어학원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제외한 다양한 외국어 강의에는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습득에 대한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투어 가이드로서 제 자신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을 보며 여행 가이드로서의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돌아와서도 서울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북적이는 거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흠잡을 데 없는 관광 산업의 효율성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고 러시아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업무에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가이드들을 대상으로 한 1년의 교육 세션을 통해 한국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틀에 박힌 투어를 넘어 여행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문화적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각 투어를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와 현지 인사이트를 공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올리게 된 것이 문화교류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해 직접 배우는 것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여행객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음식 시식 전통 공방 방문 기초 언어 수업 등 여러 요소를 적용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용하자 여행자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매끄러운 구성 세심한 배려 깊이 있는 문화적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여행객들의 여행 경험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업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여행자들과 소통하게 되었죠. 도시를 소개하는데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업무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더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었죠. 그 순간 한국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문화를 탐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을 얻고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하게 시도했던 변화 중 또 하나는 기술을 통해 여행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디지털 도구에서 영감을 받아 투어용 앱을 도입했습니다. 이 앱에는 상세한 여행 일정 실시간 업데이트 인터랙티브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은 편리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준 이 앱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투어를 맞춤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 체험이 개인에게 맞춤화된 느낌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객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투어의 일부를 취향에 맞게 맞춤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 애호가를 위한 가우디의 건축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거나 미식가를 위한 숨겨진 타파스 바를 우회하는 등 이러한 개인별 맞춤화는 각 투어를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에서도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아 팀을 위한 1년의 지속적인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역사와 문화부터 고객 서비스 언어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목표는 여행 가이드인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여행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친절함을 모스크바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룬 문화와 운영 환경에 적용하려면 창의력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투어 가이드로서 뿐만 아니라 팀으로서도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어를 넘어선 파급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도시의 다른 여행사들도 저희의 변화를 주목하고
비슷한 관행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모스크바의 관광 산업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연수 프로그램을 넘어 자아를 발견하고 직업적 활력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가치 고객 서비스에서 공감의 중요성 문화 교류의 힘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모스크바의 거리를 걸으며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과 모스크바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배운 교훈,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학생 여성 아만다를 둘러싼 많은 여성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만다를 본 뒤 화들짝 놀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빨리 대답을 하라고 그녀를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아만다는 말해도 믿지 못할 거라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의 친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해 여름.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한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인 윤혜 씨가 있습니다. 산호세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나 여행 장소로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산호세의 관광객이 아닌 한국인이 교환학생으로 오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윤희 씨도 좀 긴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 학교로 들어가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녹아버릴 듯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학교엔 교환학생이 오늘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이라는 소식에 학생들은 웅성거렸죠. 곧 이어 강의실 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왜 어린애가 왔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교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곧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이윤이야. 잘 지내보자. 너무도 당차고 활기찬 그녀에게 모든 학생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연달아 수업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내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윤희를 흘깃흘깃 훔쳐왔죠. 모든 친구들은 윤희 곁으로 우르르 모였다. 그러고 황당한 질문부터 합니다. 너 몇 살이야? 한 외국인 학생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우리 인사부터 할까? 그게 예의잖아. 라고 하자 그녀는 머쓱한 듯 안녕, 내 이름은 아만다야 라 다시 말을 건넸죠. 그제서야 윤희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나는 25살이야. 나이가 좀 많지. 휴학하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느라 벌써 25살이 됐네. 윤희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윤희는 그녀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만다는 윤희에게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너가 25살이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윤희는 갸우뚱하며 여권이라도 보여줄까? 25살 맞아. 미국 사람들은 나이 묻는 걸 신뢰라고 생각해서 안 묻는 거 아니었어. 라며 불쾌한 내색을 비쳤습니다. 그러자 아만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냥 우리는 너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25살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잖아라 말했어요. 윤희는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다는 듯 아, 원래 동양인들이 좀 어려 보인다고 하잖아. 근데 난 25살 맞아 웃으며 답했죠. 점점 그녀에게 다른 친구들도 다가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쉴 새 없이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윤희 씨는 당황스러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녀는 한국에서 딱히 피부에 특별한 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윤희 씨와 아만다는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되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만다는 평소에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특히 한국의 뷰티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윤희 씨가 쓰는 한국 화장품들을 늘 궁금했던 거라 한번 써보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아만다를 눈치챘는지 난 혹시 몰라 여러 개 가지고 왔으니 이건 너에게 선물할게 하며 그녀와 같은 화장품을 한아름 건넸습니다. 아만다는 처음에 왜 나에게 이걸 무료로 주는 건즉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윤희가 한 구분 나누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라 말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아만다도 선물을 건네받았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촉촉한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선물 받았죠. 아만다는 올해 받은 것 중에 가장 근사한 선물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유니 씨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아만다와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던 것들에 대해 이것저것 친절하게 매번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죠. 그녀는 도전을 즐겼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는 게 두근거릴 것 같아서 유학을 생각하다가 마치 미학교에는 한국인이 없다는 걸 듣고 와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이모네가 살고 있어서 엄마도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그녀는 지금 아니면 외국 친구들과 언제 살아볼 수 있겠냐며 방긋 웃었습니다. 윤희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라 그녀의 에너지에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눈 깜짝할 새 늘어났죠. 그녀는 항상 주변을 밝히는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네 집 많이 부자야? 라고 말이죠. 윤희는 황당해하며 아니 전혀라고 대답했죠. 그러니 그 친구는 한국에서 스킨케어를 받았다고 했잖아. 에스테틱 관리가 12푼도 아니고 그걸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말 안 해도 우리도 알아.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말이야. 그러자 윤희는 손을 절레절레 쥐으며 아니야. 한국에서는 전혀 안 비싸. 한국에서는 미용에 관련한 건 다 합리적인 가격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윤희의 외국 친구들은 평소 K-뷰티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해 볼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인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깨끗한 피부를 바탕으로 해서 가볍고 투명하게 하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백인이라고 해도 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근깨는 기본이고 건조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윤희는 그 이유는 아마 피부 타입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피부가 미국인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자외선에 강하다고 설명해줬죠. 미국인들은 얼굴에 잡티가 유난히 많이 나는 까닭에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도 그 피부 표현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한국의 마스크팩을 정말 많이 가져왔다며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또 베풀었죠. 친구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마스크팩은 미국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꼭 사고 싶은 필수템으로 꼽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만다와 윤희 그리고 친구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만다가 윤희에게 더 솔직한 걸 물어도 되냐 말했어요. 윤희는 당연하다고 말했죠. 혹시 성형을 어디 한지 물어봐도 돼. 나도 한국에 가서 꼭 성형을 해보는 게 꿈이거든. 얼마 정도를 모으면 될까? 아만다의 조심스러운 그 질문에 윤희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은 전혀 성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아만다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바로 윤희는 얼굴 크기가 작기로 알려진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작은 얼굴에 잡티도 하나 없는 맑은 피부였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시술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윤희는 나는 경락이라는 걸 했어. 그걸 하면 마치 성형을 한 것처럼 얼굴이 작아져 물론 성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겁이 좀 많은 편이거든. 하지만 한국 돈 20만 원 내외면 더 예뻐질 수 있는 필러 주사 같은 건 맞을 수 있어 라고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당장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에스테틱은 물론이고 미용실 성형외과 모두 아주 비싼 서비스라 아무나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헌데 윤희는 얼굴 피부부터 손끝 머리카락까지 윤기가 흐르고 완벽히 관리되어 보였죠. 윤희는 내 친구들은 다 이렇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신이 피부가 좋다고 칭찬을 듣는 게 처음이라고 했죠. 한국에서 본인 정도면 좋은 편도 아니라면 서요. 친구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에서 피부 좋은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 가늠하기도 어려웠죠. 게다가 자신이 동안이라고 들은 것도 처음이라는 말에 친구들은 한국 여성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배우들이나 스타들을 검색하며 그들의 나이까지 확인해보기 시작했고 경악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너무 나이가 많았던 거였죠. 미국 사람들은 청소년기가 지나가면 갑자기 확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얼굴과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몸만 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한국인 윤희 말고는 일본,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희만 유독 다른 피부를 가져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토록 이슈가 된 거였어요. 일본인 친구들이나 중국인 친구들도 그녀에게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추천을 받아 구매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한국 사람들은 스타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 옷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누구나 옷을 정말 잘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 둘 윤희가 입는 옷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윤희가 하면 학교에 유행이 되며 번졌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윤희가 한국에 가기 전에 이모네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친구들에게 다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한식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 기대되는 마음이 들떴죠. 그날은 기숙사가 아닌 이모네 집에서 하루 자기로 사전에 학교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윤희의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잠깐 어디 들를 데가 있다며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꽃과 디저트 집에 각각 들러 사서 나왔죠. 솔직히 그녀의 친구들은 여기저기에 들르는 것도 귀찮기도 했고 어차피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또 음식을 더 사가는 것인지 갸우뚱했습니다. 곧 윤희 이모네 집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윤희가 말하는 동시에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의 친구들은 더 깜짝 놀랐죠. 이모가 이미 큰아들 둘을 둔 나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이모 역시 동안이었던 거였죠. 윤희가 말했던 동양인들은 대부분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실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윤희는 아까 샀던 꽃과 디저트를 사서 이모에게 건넸고 친구들에게 여기서는 신발을 벗는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친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눈치를 살피고 있는 친구들을 눈치챈 윤희가 괜찮다고 벗으라고 이야기해주자 그제서야 하나 둘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색해했죠.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이모네 집의 바닥을 디뎠는데 친구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이후로는 미국의 바닥은 아주 차가운데 이모네 집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윤희에게 친구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죠. 그러자 윤희가 이 집은 한국식으로 지어졌어. 바닥에 온돌이라는 게 깔려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또 따뜻함이 유지되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살짝 까치발을 든 채로 집안을 걸어 다니는 게 어색해만 하던 친구들은 곧 생각보다 편하다며 이야기했어요. 이모의 집 바닥은 정말 깨끗했죠. 친구들의 양말에 더러운 게 하나도 묻지 않을 정도로요. 미국에서는 바닥을 대걸레 같은 걸로 수시로 닦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또 닦을 때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러그를 깔거나 그 러그를 수시로 세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깨끗한 곳이란 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희의 이모집 바닥은 그녀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녀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윤희의 이모가 밥이 다 되었다고 불렀습니다.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죠. 친구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모든 색이 다 놓여진 한식을 처음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은 어떤 메뉴든 채소를 골고루 이용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오색 조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윤희의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했죠. 미국은 각자 식재료를 따로 구워서 세팅하거나 먹고 싶은 채소를 위에 얹어 먹어요. 메뉴 한두 개를 가운데 두고 각자의 접시에 먹거나 대부분 개인 접시에 각자 먹을 것만 놓고 먹는 식사의 문화와 너무 다른 식탁이었죠. 셀 수 없이 많은 그릇 위에 모두 다른 음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기 각종 채소 해산물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스프 같은 것도 말이에요.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이었는데 그 식탁을 보고선 왜 한식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생활 속에서 섭취를 하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대부분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튀김으로 된 음식이 주된 식습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샐러드가 있더라도 드레싱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칼로리가 상당히 높죠. 윤희는 한국 전통의 문화들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메뉴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공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게 비위생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덜어 먹으면 된다는 소리에 그녀들은 바로 납득을 했죠. 젓가락질을 못하는 그녀들을 위해 이모는 포크도 함께 준비해 주셨어요. 한식은 포크로 먹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메뉴가 신선하고 맛있었죠. 또 그들이 놀란 건 바로 한국의 쌀밥이었어요. 그동안 기름진 볶음밥이나 브리토 속에 들어간 쌀과는 차원이 다른 밥이었죠. 윤기가 흘렀고 마치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는 푸딩처럼 아주 촉촉한 식감이었거든요. 아만다와 친구들은 쌀은 다 똑같은 쌀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쌀도 다 같은 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윤희의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는 알수록 너무 재미있다며 몇 개 더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희는 한국은 예의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했죠. 미국인들에게 예의는 타인을 향한 매너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의라는 게 무엇이냐 물으니 윤희는 예시를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초대받은 집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도 예의 중 하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제야 윤희가 굳이 가게들을 들러 이것저것을 사온 것인지 그 행동에 대한 의문이 풀렸죠. 그 다음으론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것, 나이가 많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죠. 윤희의 이모는 아주 다정하게 친구들을 맞이해 주었고 디저트로 과일까지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저녁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가득 찬 저녁이었죠. 윤희의 친구들은 윤희가 알려준 대로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이모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쉽게도 윤희는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언제든지 메신저로 연락하자고 했지만 시차가 달랐기 때문에 곁에 있을 때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어려웠죠. 아만다는 그런 윤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윤희를 그리워했지만 각자 일정이 있어 다음 방학 때나 돼야 한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만다가 윤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매일 메신저로 알려줬고 그렇게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만다를 보고 경악했어요. 그녀의 주근깨도 잡티도 모두 다 사라지고 마치 한국인 피부처럼 아주 투명해진 게 아니겠어요. 헤어스타일도 아주 세련되게 변신했고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며 어디를 성형한 거냐며 그녀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아만다는 정말 20만 원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그녀는 성형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몇 번의 레이저 시술만 했다고 말했거든요. 친구들은 아만다의 피부를 보고 한국 학교로 교환학생을 갈 수 없는지 묻는다 했어요. 그녀들은 윤희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그녀들의 집에서도 이제 더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원의 집에 방문한 그 이후부터 집에서 신발을 벗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더 깨끗해진 집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모두가 좋아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